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를 세척하던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에서 폭발이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화재 진압에 나섰고 불은 2시간 1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폭발이 난 곳은 대전 사업장 안에 있는 56동 세척실입니다. 당시 내부에는 7명의 작업자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50대 2명과 30대 1명, 20대 2명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직 2명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상자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고 나머지 1명은 목 부위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폭발 사고 원인은 뭡니까? 네, 현재까지는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를 세척하다가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추진체 조립 과정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어있는 이 화약 찌꺼기를 세척하다가 폭발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화약약품은 물이 닿으면 폭발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큰 폭발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전에도 폭발 사고가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로켓 추진체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다가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숨졌고 지난 2019년 2월에도 폭발 추정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한 행위라며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고 소방당국은 폭발로 무너진 구조물들을 철거한 뒤 감식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당시 마치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네,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산등성 위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이 난 겁니다. 사고 직후인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등의 신고만 3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YTN에도 주변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폭발이 한 3번 무슨 쾅쾅쾅 소리가 집에 있는데 나가지고 뭐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저희 집 뒷베란다 쪽에서 보니까 거기 까만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폭발이 발생하고 이어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까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그 하늘이 깨끗했었는데 잠깐 고개를 돌리니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폭발음의 위력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폭탄 터지듯이 한 2-3차례 팡팡팡 크게 났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한 6km 되려나? 그러니까 좀 이게 울릴 정도예요. 지역이 좀 울릴 정도로. 한낮에 벌어진 대형 폭발 사고로 근처 주민들은 크게 놀랐고 결국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번 사고는 로켓 고체 연료의 화약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폭발 압력을 위로 뿜어내도록 설계된 건물 구조가 내부 작업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공장 주변에서 포착된 폭발음은 모두 3번, 이후 화재로 이어지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세척 작업실로 로켓의 심장인 고체 연료를 충전한 뒤 설비에 남은 화약 찌꺼기를 화학용제나 고압수로 씻어내는 곳입니다.
문제는 찌꺼기라 해도 고체 화약 성분이라 외부 충격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그 설비나 공구들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화약이 묻어 있고요. 그 화약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정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척실에 있던 7명의 작업자 중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건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만든 건물 구조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약 공장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 벽은 두껍게 만들지만 지붕은 쉽게 뜯겨나가는 가벼운 패널로 만듭니다. 압력을 위로 뿜어내 주변 건물로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이른바 블로우아웃 설계입니다. 따라서 폭발이 일어나면 내부 작업자들이 수천 도의 열기와 급상승한 압력에 그대로 노출돼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직원 5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자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대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력계, 과학수사계 등으로 구성돼 폭발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과실 유무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폭발 사고가 연달아 나면서 직원 8명이 숨진 곳입니다. 당시 책임자들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 처벌받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바뀐 게 없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작업자가 폭발로 숨지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던 도중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5명이 숨졌는데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가 건물 밖에 있던 사실 등이 드러나며 부실관리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 원상 기용을 못하고서 보면 그치 아들도 억울하고 저희 부모로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사고 이후 한화는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불과 9달 만에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2019년 2월 천무 로켓 발사체 작업장에서 추진체 분리 도중 폭발 사고가 나며 또다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루 앞둔 20대 인턴 사원도 교육 담당자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졌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우리 직원들, 고인이 된 직원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깊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청에서 특별 점검에 나서며 당시 공장에선 특별 관리물질 관리 미흡과 밀폐 공간, 작업 절차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 24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관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대전 사업장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사고로 공정관리 책임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건 재판부의 공통된 지적은 사측에 부족했던 사고 예방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터진 비슷한 폭발 사망 사고. 그동안 바뀐 게 무엇이냐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이 오늘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록 노조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한 행위라며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생산과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며
사고 관련 모든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수립될 때까지 모든 수사 과정을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총력전에 나서며 서로를 심판해야 한다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다만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이후에는 여야 모두 현장 유세를 일시 중단한 뒤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종규 기자 나오시죠. 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여야 움직임과 주요 메시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서 선거가 끝나는 모레까지 60시간 상황실 비상가동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당원에게는 행동수칙이 전파됐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자만하거나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철저히 경계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캐스팅 보트 충청에서 현장 선대위를 연 정청래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을 동원한 국민의힘 유세를 거듭 비판하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감옥 3인방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내란의 잔부를 제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남은 시간 동안 사생결단 총력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각 지역 후보가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야 선거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광란의 폭주를 2년 동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제주의 유세를 진행한 장동혁 대표 역시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월 3일 지나서 재판 취소, 세금 폭탄, 개헌, 연임 이런 것들은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거 유세를 벌이던 여야 대표가 대전 폭발 사고 소식에 유사를 중단하고 또 모두 사고 현장을 찾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의 모든 유세를 중단한다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충북 괴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소식을 접하고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와 캠프에는 로고송 사용이나 율동을 금지하고 유세를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가 전파됐습니다. 정 대표 본인도 충청 일정 이후 기존에 예정돼 있던 울산 유세 등을 취소하고 대전으로 향했는데 정 대표는 사고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 운동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와 관계 당국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 유세 일정 중 관련 소식을 접한 장 대표는 이후 남아있던 유세를 전부 취소했는데 오늘 저녁 대전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각 당 후보와 캠프에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에 극도로 유의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큰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이슈가 막판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막판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악재를 만들지 않도록 여야 모두 몸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전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서울 등 다른 지역 후보들도 집중 유세를 잠정 중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역시 집중 유세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구로구에서 유세하던 중 사고 소식을 듣고 거듭 피해가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도보 유세로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빠른 구조와 화재 진압이 최우선이라며 율동과 로고송을 전면 금지하고 유세는 차분하고 조용한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예정돼 있던 기자 간담회 등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역시 유세에서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금지하고 차분한 선거 운동을 진행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원호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오세훈 후보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숲을 만들 때 정치적으로 너무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해놓고 나니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공헌이 됐다며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등을 동원한 국민의힘 선거전을 역사의 후퇴로 규정하고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제1야당의 이 같은 전략이 보수층 결집에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중도층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스튜디오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전북지사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다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방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한 사거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김관영 무소속 후보 유세차 밑에 하반신을 넣고 드러누웠습니다. 이른바 자리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상대방 유세 차량 앞까지 가로막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책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서 도민들에게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양쪽 지지자들이 좀 더 자제하고 절제하는.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주 유세 때는 일부 김관영 후보 지지자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운동을 방해한 건데 이원택 후보 측은 선거를 방해하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과열됐죠. 사실 그렇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을 선거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건 백색 테러 수준에 가까운 행위인데. 사전투표 전날 밤에는 민주당이 전주, 군산 등 전북 지역 곳곳에 김관영 후보 현수막 주변을 불리한 문구로 도배하다시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5개 광고물법 위반이라며 긴급 수거 작업을 벌였는데 이원택, 김관영 양측 선거전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감정까지 과열된 양상. 선거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유권자인 전북 도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자구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장날맞이 시장 민심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범여권과 야권 모두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자력 1위를 향한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들은 너나 없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날을 맞아 시장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서로 맞닥뜨리지는 않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저마다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지만 물밑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출근길 유세를 벌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향해 가짜 민주당 후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민주당이 소주한 것 같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시민들이 안다며 큰 정치를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좀 초조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소소한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 차원에서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소속 의원 13명 모두 평택을 위해 뛰겠다는 일석 13조 봉사단을 내세워 총력 지원을 약속했고 김용남 후보에게는 민주당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일관된 네거티브에 유감이라며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에게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조 후보가 당선돼야 선거 이후 합당 논의가 빨라진다는 혁신당 일각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선은 혹은 낙선은 이 통합 논의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좀 약간 좀 억지 주장인 것으로 저는. 후보 간 신경전이 당대당 다툼으로 치달으며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인데 보수 진영 역시 연대는 무산 직전입니다.
오자구도 혼전 속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여전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보수 후보라면 당연히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 모으라는 그 주민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황 후보는 연일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건 물론 박근혜 총리 황교안, 박근혜 탄핵 유이동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진영 내부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법여권은 물론 야권까지 평택을 재선거단이라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오자구도 속 후보들은 이제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 현장 감식이 진행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현장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대전노동청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관련 현장 감식이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정리가 된 대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700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치며 9,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등장에 올해로 11번째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는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표와 또 방안 등의 기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0.11% 강보합으로 시작해 8,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이내 장중 8,500선으로 올라탔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600과 8,700을 차례대로 돌파하고 파죽지세로 8,874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폭등세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11번째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3.68% 오른 8,788의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8,700대에 안착한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 칩을 양산한다는 발표 등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0% 넘게 급등한 34만 9천 원으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 하락하던 SK 하이닉스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1.29% 오른 236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LG전자와 네이버는 황 CEO의 방안과 협력 기대감에 각각 상한가인 38만 500원과 16.03% 오른 27만 1,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포모 현상으로 B2 수요도 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금리 또한 주가가 오른 것처럼 상승세이기 때문입니다. B2의 성공 공식은 주가의 상승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지금은 신용대출 상단 자체가 5.85%, 마이너스 통장은 7%대까지 지금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금리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손실이라는 공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반면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3% 내린 1,050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8.8원으로 출발한 뒤 1,517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여 1,504.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 주가 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반도체 업종을 빼면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는 4,100에서 4,200선에 불과하다는 증권사 연구원의 분석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도체 빼고는 한국 증시가 무려 4,100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번 주 후반 한국을 찾습니다. 젠슨 황 CEO는 타이완에서 열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 일정을 마친 뒤 오는 4일 저녁 입국해서 오는 5일 저녁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젠슨 황 CEO와 재계 총수들의 회동 장소로 서울 홍대와 성수동 인근 삼겹살집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지난해 깐부 회동이 재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8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네, 인공지능 호재를 맞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42%를 달했는데 이 추세가 유지되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은 877억 달러, 2달 만에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0% 넘게 늘어 1984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간 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었습니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에 달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껑충 뛴 메모리 반도체가 321억 달러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관세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끌어올린 이란 전쟁 속에서도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선박과 바이오에스, 화장품 등 12개 제품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 흑자만 1,0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세운 연간 최대 무역 수지를 단 5달 만에 넘어선 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도 3,900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 목표로 세웠던 7,400만 달러를 조기 달성하고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부 지금 증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1조 불 달성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란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여전한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와 철강 수출은 물류 차질과 관세 장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가격의 변동성과 대외 통상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해 수출 상승세를 하반기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에 공개 소환할 방침인데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준비 시점으로 2023년 11월을 지목했습니다. 근거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의 관저 회동에서 김 전 의장에게 시키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의 김 전 의장 답변에 윤 전 대통령은 그럴 거라면 내 머리에 총을 쏘라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승 스님 입적에 대한 대공 혐의점 등까지 언급한 점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준비가 이때부터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소환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자 조율 중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소환 모습이 공개될 경우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호송줄을 차고 특검 건물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조사했고 오는 4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5일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주요 소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경호처장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경호처장 등이 경호처에 부여된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윤 전 대통령의 도피,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의 기능을 무력화를 목적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전을 위해선 호르무즈협 개방과 농축 우라늄 확보, 핵 보유 금지 등 3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도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며 동시에 협상 결렬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앞서 제시했던 미국의 레드라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가운데 미국의 3대 조건이 충족돼야 임무가 완수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Iran has to turn over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They cannot pursue a nuclear weapon. And the Strait of Hormuz has to free transit. 이어 이란이 47년 만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에 나서게 된 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며 공을 치켜 세웠습니다. 또 이란이 전쟁 초반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 건 큰 실수였다며 결국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이 이란 정권의 계좌 동결에 협조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란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건 아니라며 이란이 동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گفتگوها و تبادل پیام به قول شما در جریان هست تا وقتی به نتیجه مشخصی نرسه نمیشه در موردش قضاوت کرد همه آنچه که گفته میشه الان گمانه‌زنی‌هایی که صورت میگیره به نظر من بهش کن اهمیت نباید داده بشه تا وقتی که به قطعیت 미국과 이란은 각자의 요구를 구체화한 종전 수정안으로 다시 힘겨루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상 결렬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비교적 온건파로 꼽히는 이란 대통령이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와의 갈등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란 내부에 복잡한 사정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맞서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피해가 커지자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من اینجا لازم از کشورهای همسایه که مورد حمله قرار گرفتن از طرف ایران 하지만 강경파인 이란 혁명수비대는 굴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곧바로 독자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대통령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도 번번이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이 협상 의지를 보일 때마다 강경론을 주도하는 혁명수비대에 가로막혔습니다.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최근 내각회의에서 제한된 소수가 리더십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며 혁명수비대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일부 이란 반체제 매체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사임서를 즉각 부인했지만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란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مشخصی نرسه نمیشه در موردش قضاوت کرد همه آنچه که گفته میشه الان گمانه‌زنی‌هایی که صورت میگیره به نظر من بهش کن اهمیت نباید داده بشه تا وقتی که به قطعیت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이나 이란 역시 내부 갈등으로 전쟁의 출구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최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력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월터 리드 군사의료센터에서 받은 신체 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는데 결과가 극도로 좋았다며 고난도의 인지능력 검사에서 30점 만점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인지력 검사 결과를 자랑한 것은 재임 중 인지력 저하 의혹이 제기됐던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관계자 여러 명을 입건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관계자 4명이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현장 소장급 인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미근동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가 무너진 사고 이후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겁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면서 피의자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찰은 서울시에서 철거 공사 감독을 맡았던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경찰의 압수수색이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다른 고려는 없었다며 비슷한 사건의 경우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시공사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전 위험 징후를 인지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일상 작업으로 보고해 열차 운행 통제와 같은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이 확보한 철도 운행 안전협의서 자료를 보면 시공사 측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오전 8시 18분 서울역을 찾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시공사는 협의서에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표기했고 집안 침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작업 사유에는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조치는 모두 필요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카카오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와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 뒤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불만이 커지자 환불 기준을 2주 동안 완화한 건데 이번 조치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매장의 공고문, 사용 조건 없이 카드 잔액의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주 동안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합니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 60% 이상을, 10,000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만 잔액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 등록된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직접 사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만 해도 환불 기준 완화에 대해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환불을 이제 현장에 보셔서 환불을 받아가실 때 그 부분에 이제 시스템을 좀 조정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조속히 조치를 좀 취하는 쪽. 여론이 악화되자 당일 오후에 전액 환불 조치를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타벅스 카드 선불 충전금 규모는 4천억 원대로 알려진 가운데 회사 측은 환불 수요에 대비해 매장 내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만 논란의 여파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결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사태 발생 일주일간 스타벅스 카드 결제 추정액은 직전주보다 약 84억 7천만 원, 26.3%나 줄어들었습니다. 신세계 측이 사과와 전액 환불 등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지만 다만 이번 조치가 흔들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욕죄가 성립할지 관련 법리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모욕죄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나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직원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 노사 간의 고소 취하 합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PC를 압수했습니다.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사용자 4명에 대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과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지난달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하며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만큼 사측이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와 명단 유포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된 A씨 외에도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IP 사용자 4명에 대해선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가 충돌 사고로 넘어져 이송 중이던 9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20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대로 한가운데 구급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시민들이 달려와 구급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인천 청라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SUV가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있던 90대 환자가 숨졌고 함께 있던 보호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요양원으로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사설 구급차가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SUV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 2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숨진 환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당하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8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5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등학교 4층 교실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있던 교사와 학생 등 58명이 모두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난 교실은 비어 있었고 다른 교실로도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에 있는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직후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 부속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네, 세계 최고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시장 가치 2,7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상장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투자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적 성과 뒤에 숨겨진 이 구조적 리스크와 또 지배구조 논란은 투자자들의 고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과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로 우주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스페이스X. 최근 경쟁사 블루 오리진의 로켓 폭발 사고는
스페이스X의 대체 불가능한 위상을 돋보이게 한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주 산업이 언제든 막대한 자산이 증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임을 시장에 상기시키는 계기도 됐습니다. 실제 투자 설명서에는 장밋빛 전망 이면에 냉혹한 생존 위협들이 명시됐습니다. 먼저 적대 세력의 우주 무기화로 스타링크 위성망이 파괴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가 꼽힙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AI 사업도 부담입니다. 초기 인프라 비용 탓에 분기당 5조 원 넘는 적자를 내고 있고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 역시 갈 길이 멉니다. I would say 10, 15 years down the line, we will be able to scale as per Elon's ambitions. 1 million data centers in space would reflect the kind of market demand that you can expect in the future. 무엇보다 투자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건 85%가 넘는 의결권을 쥔 머스크의 독단적 경영 리스크입니다. He is a divisive character, and actually where his sway is very much linked to how much he stays a business leader versus how much he sort of enters into other realms. And that's kind of where some of the risk lies. 특히 스페이스X 중심의 지주회사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테슬라의 자금과 AI 역량이 머스크 개인의 연합체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Investors are going to try to trajectory out. What does it mean for Tesla? Does this essentially mean Tesla will be part of the holding company of SpaceX and xAI? Then it's competitive-wise, what does this do for others? 우주 패권 장악이란 기대감과 지배구조의 불안감 속에서 스페이스X의 2,700조 원짜리 상장이 곧 시장의 냉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YTN 권정입니다. 네, 이달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지분을 보유한 글로벌 펀드와 ETF에 약 21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페이스X 주식을 간접 선점하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관련 펀드들의 높은 프리미엄이부터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 부품 공급사를 비롯한 연관 테마주들 역시 연초 대비 주가가 폭등하며 뚜렷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테슬라 휴가의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2배 이상 늘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자동차와 자동차용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54.8%, 2.5배 늘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협회 예산이 아닌 별도 기부금으로 추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를 통해 대표팀이 32강에 진출하면 10억 원, 16강 진출 시 20억 원, 8강에 오르면 3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축구협회는 선수들에게 1인당 기본수당 5천만 원을 지급하고 32강 진출 시 1억 원을 시작으로 토너먼트 통과 때마다 1억 원씩을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더위의 기세는 제법 강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고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밤사이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에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태풍 장미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로 인해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파도가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 폭발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그리고 회사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벽면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곳곳이 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현장 앞엔 노란 출입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6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전담 수사팀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내부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전담팀을 구성, 신속한 신원 확인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사 시작 단계라 수사 진행되는 대로 또 조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 2차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과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들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내일 오전 10시 합동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 후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피해 직원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사고 현장의 세척 공정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손 대표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 다친 직원들의 치료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관계당국 조사에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은 물로 씻어내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난 공정은 저희가 당초에 위험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자들에게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염복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2차례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고 격리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노동계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변화가 더디다면서 산업안전 정책이 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서 같은 공장에서 폭발로 비슷한 참사가 일어난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고 후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개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은 항공, 방산, 우주산업 관련 시설과 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로켓이나 미사일이 날아가도록 힘을 만들어내는 엔진, 그리고 이 연료 계통을 다루는 작업장인 만큼 고도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한화가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한화 테크윈을 전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명을 변경한 뒤엔 항공우주와 육해공 방위 사업으로 몸집을 불리며 그룹 내 주력 업체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대전사업장. 공식 사업장 소개를 보면 대전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대형 추진기관을 개발, 생산하는 일입니다. 먼저 추진기관은 로켓이나 우주발사체를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엔진에 가까운데 폭발력을 가진 물질을 내부에 가득 채워야 작동하는 만큼 공정의 고도의 위험이 따릅니다. 추진제를 혼화하고 충전하는 작업 역시 주요 업무. 추진제는 폭발적인 불꽃을 일으켜 로켓을 날리는 고에너지 화학 물질로 여러 성분을 일정 비율로 섞어 추진제를 만든 다음 추진기관 내부에 넣는 일이 해당 작업인데 마찰이나 정전기만으로도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취급이 극도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약과 불꽃 제품을 다루는 만큼 이번처럼 사고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인 연료보다 폭발성이 훨씬 더 부과됩니다. 일단 점화돼서 시작된 이후에는 그거를 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폭발물과 다를 바가 없이 점화 이후에는 제어가 어렵다. 소방당국은 일단 미사일 고체 연료 주입 과정에 사용된 작업 도구를 세척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던 정치권은 이번 사고 소식에 유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충청에서 제주에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침부터 지원 유세로 여념이 없던 양당 대표들은 점심때쯤 들려온 대전 한화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일제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 괴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에겐 로고송과 율동 금지는 물론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이 제1의 덕목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습해달라는 당부가 나왔습니다. 제주를 찾아 유세를 벌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대전 사고 소식에 모든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당 지도부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전국 후보들에겐 로고송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당시 자신의 SNS에 증시 관련 글을 올렸다며 국민 생명이 실시간으로 위협받던 순간에 증시 관련 기사 반박에만 몰두한 정황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역시 애도의 뜻을 함께하며 선거 유세 일정을 최소했습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에 이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진 대형 사고에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하면서도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지는 않을지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거대 양당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각각 내걸고 지지층을 향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본투표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60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하는 민주당.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내란 세력과 맞서는 민주개혁 진영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로를 향한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끝내자 오세훈 후보는 함량 미달 후보에 안 막힌다면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골목골목을 한 걸음 더 끝까지 누비겠다는 각오답게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출근길 인사에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를 하나로 묶어 과거 세력이라며 이들이 만든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이제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웠던 세력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오 후보 발언은 서울시장은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닌 협력하는 자리라며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허수아비였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무회의 56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2번 참석한 분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종료까지 48시간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 발자국을 찍는 사생결단 유세를 선언했습니다. 경쟁자 정 후보가 부동산 참사에 대해 한 번도 명확히 본인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정, 그에 대한 분노, 하늘을 찌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과거 세력 공세에는 말재간 부릴 때가 아니라며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지지 생각을 철회했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함량 미달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서울 디스카운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원호 후보 안방 성동구에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숲은 본인의 야당시장 시절 업적이라며 결국 능력이다. 오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구청장, 일 뽑아야 돼. 서울시장 후보들의 치열한 막판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폭발 사고 이후엔 두 후보 모두 유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율동과 노래를 전면 금지한 조용한 선거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동행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와 칸쿤 출장을 다녀온 임무 직원의 승진 과정을 보면 필수적인 채용 공고가 구청 홈페이지나 나라 일터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고 누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채용 비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원호 후보 측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혹 제기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한 게시 이력을 보면 채용 공고는 정해진 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자신이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할 거라면서 민주당 복당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제가 이긴다라는 건 지역민들이 제명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면서 지금은 민주당의 회초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용 후보를 향해 당선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당선돼도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김 후보가 당선돼도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뜨거운 전북지사 선거 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이런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유세 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함일까요? 이원택 민주당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유세 차량 아래에 들어눕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자,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가 상반되게 나와 양 진영이 더욱 민감한 상황인데 송영길 인천 연수가 후보는 무소속 김관용 후보 편에 선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조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함께할 사람이에요.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사퇴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그분이 뭐 사퇴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모르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의견이고 명백한 사실은 점검을 살펴한 위법행위에 대한 당의 정당한 조치였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700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치며 9,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등장에 올해로 11번째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 젠슨홍 엔비디아 CEO 발표와 방안 등의 기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0.11% 강보합으로 시작해 8,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이내 장중 8,500선으로 올라탔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600과 8,700을 차례대로 돌파하고 파죽지세로 8,874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폭등세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11번째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3.68% 오른 8,788의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8,700대에 안착한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 칩을 양산한다는 발표 등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0% 넘게 급등한 34만 9천 원으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 하락하던 SK 하이닉스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1.29% 오른 236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LG전자와 네이버는 황 CEO의 방안과 협력 기대감에 각각 상한가인 38만 500원과 16.03% 오른 27만 1,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포모 현상으로 B2 수요도 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금리 또한 주가가 오른 것처럼 상승세이기 때문입니다. B2의 성공 공식은 주가의 상승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지금은 신용대출 상단 자체가 5.85%, 마이너스 통장은 7%대까지 지금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금리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손실이라는 공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반면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3% 내린 1,050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8.8원으로 출발한 뒤 1,517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여 1,504.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인공지능 AI 덕분에 메모리 칩의 가치가 석유보다 높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재 시각 5월 30일을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칩의 빅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등극했고 빅3의 합산 시가총액은 글로벌 3대 오일 메이저인 아람코, 엑선모빌, 쉐브론의 합산보다 22%가 많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 샌디스크의 시총도 지난 3월 이후 거의 3배로 급증해 아시아 최대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들이 억울하게 숨진 딸을 기억해달라면서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17살 고 이채원 양.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이채원 양은 응급구조학과 진학을 꿈꿔왔습니다. 그 나이면 없지 않는 아이를 찾고 최종 목적지는 보급지원이었고 응급사를 하고 이제 간호사까지.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A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너의 딸 보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양은 지난달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피의자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장윤기는 아르바이트 동료가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불특정 대상으로 분풀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장윤기에 대해 조금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과 광주 전남 추모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는 22일 이채원 양의 49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했던 A씨가 새벽 5시 40분쯤 자수하자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과거 두 사람 사이 다툼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범죄 이력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약물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40대 A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병원을 찾은 환자 10여 명에게 필요 이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물을 투여하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심을 가를 막판 변수는 뭔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보도 보셨겠지만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이제 각 당들도 유세를 중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산업 현장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고 또 부상당하신 분들 쾌유를 바랍니다. 각 당들이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안전 이슈가 좀 예민하게 선거 막판의 쟁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동안에 굉장히 큰 사건 사고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번 선거 막판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곳에서 안전 이슈가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삼성역 그 철근 콘크리트 누락 사건, 그걸로 이제 공방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치열했는데 유불리를 떠나서 각 후보들은 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수성 같은 걸 고려해서 저는 그에 관한 어쨌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충실히 제시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신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민간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책임 소재
영향가 미칠 수가 있는데 지난번 그 서서문 고가도로는 서울시가 그 관할하는 그런 공사였던 반면에 이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책임 소재 공방으로 번지기는 힘들 것 같고 또 남아 있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추모 분위기에 있어야 될 때 그 분위기에 맞지 않은 뭐 선거 운동 무슨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그 실책을 범하지 않는 뭐 그런 걸로 지금 각 당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요 사건이 크게 어떤 그 선거의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됐던 사전 투표율 역대 지방선거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3.51%가 나왔고 이전 그 지선보다도 2.89%포인트가 높아졌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된 게 2014년부터입니다. 이번이 이제 네 번째인데요. 꾸준히 사전 투표율은 높아졌습니다.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고 2022년 지방선거가 전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50.2%였는데 그때도 사전투표는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번 그 본투표까지 그러면 역대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일 거냐. 그거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본투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그 2022년의 지방선거가 워낙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는 높아질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2018년 지방선거는 60%가 넘어서 역대 지방선거 사상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과연 그 정도 투표율을 보일 건가? 이게 이제 관심사고 사실 투표율이 선거 마지막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느 정당의 혹은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투표에 많이 결집하느냐. 결국 그게 이제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각 당에서도 각 후보 지정도 투표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마지막 이제 본투표율까지 최종적으로 봐야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뭐 선거 사전 투표율이 이제 이만큼 높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관심이 높다라는 의미일 텐데 지원 유세 또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부산과 대구를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관련 녹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6.3 선거에 제가 마이크 잡은 것도 처음입니다. 말로 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일하는 시장을 뽑아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국무조정실장을 하실 때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한 분이고 또 그때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부디 믿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감옥 갔다 왔거나 감옥 3인방입니다. 이것은 과거 퇴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고 그리고 국민 무시입니다. 윤석열, 이명박근혜 이번에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이크까지 잡고 이제 메시지도 냈는데 일단은 이런 어떤 행동이 보수 표심 모으기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보수 결집에 효과가 일정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좀 그 반응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 표심의 그걸 보면 이 선거 전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내가 이념적으로 보수인데 보수 유권자 중에 응답자 중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게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이면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보수 유권자의 또 다른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을 이쪽으로 국힘을 찍도록 땡겨와야지 보수 결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대통령을 했던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기반으로 또 안타깝게도 탄핵의 아픔을 겪은 대통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보수 중에서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요번 선거에서는 나 그냥 쉴래, 기권할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장동혁 지도체제가 빨리 끝장나야지 보수의 새살이 돋는다 해서 차라리 1번 민주당을 찍어가지고 장동혁 지도체제를 빨리 무너뜨리는 쪽으로 나는 찍겠다. 이런 역투표거든요. 근데 이런 무투표, 역투표, 이런 보수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세를 보고 국힘을 찍겠다, 바뀐다? 이거는 조금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건 아주 세밀하게 봐야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좀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 보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말고도 이제 박민식 국가 후보와도 함께 국밥을 또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박민식 후보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나쁜 사람을 두고 후보들마다 또 해석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글쎄요, 이명박 대통령이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이제 일반적인 의미, 이걸 갖다가 강조했던 건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형준 후보를 지원하러 갔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가 자격이 있는 후보고 박형준 후보가 더 일을 잘하는 후보다. 이제 이런 걸 저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근데 박민식 후보는 지금 북구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칭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한동훈 후보 아니냐. 근데 이런 식의 그 암시를 그 글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과거 이명박 대통령 이제 다스 수사받을 때 그 수사팀에 한동훈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연이라면 악연이죠.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해석도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두 분이 공도 있지만 과가 더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잖아요. 한 분은 탄핵당했고 한 분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다가 두 분 다 사면을 받은 분들인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그게 국가 원로로서의 그런 위상에 맞는 거지, 저렇게 다시 정파의 중심 인물이 돼서 선거 한복판에 들어오는 건 전직 대통령들로서 저는 어떤 전직 대통령이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또 반대의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 서울숲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원 사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 잘하는 시장이 뽑혀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 이 서울숲을 찾은 것도 혹시 뭔가 이 정치적 맥락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서울숲을 시작한 게 이명박 정권이고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숲을 이제 기획하고 시작했던, 그러니까 이명박 시정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딱 4년 했어요. 근데 굉장히 해놓은 게 많습니다. 청계천부터 시작하고 대중교통 그 시스템 개편, 지금 서울숲도 마찬가지고요. 시청 앞에 그 광장 조성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 잘하는 그 오세훈을 뽑아 달라, 이런 메시지예요. 메시지인데, 글쎄요, 그게 이제 선거 판서에 자꾸만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판서에 미칠 영향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솔직히 달라요. 누구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누구는 플러스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제 어느 쪽에 더 유리한지는 해석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는 그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 이른바 그 레전드 서울시장이에요. 사실 서울을 그 개조해낸 걸로 보면 일정 정도 플러스 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사실 대구 서문시장이 이제 대구 민심을 좀 대표한다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찾은 이유나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추경호 후보 선거가 어려운 거죠.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이나 나서야 될 만큼 대구시장 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고, 대구 현지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폭풍 전야처럼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마치 87년 6월 항쟁 직전 같은 분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만큼 김부겸 후보의 파괴력이 굉장히 강하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선거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선거 한복판에 등장하는 거에 득실을 다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제 보수가 어렵고 추경호 후보가 어려운 거라고 보고요. 단기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죠. 특히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투표를 망설였던 보수층을 어느 정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다만 여전히 그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전 따를 거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가 정말 기댈 데가 없구나. 정치적 자산이 다 바닥이 났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공보다 과가 더 많은 전직 대통령들을 선거의 한복판에 세우지 않고서는 선거가 안 될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오히려 이걸 좀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일 텐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한 박 전 대통령을 좀 내세운 이 전략 자체가 대구 미래가 좀 더 암담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신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요, 최근에 뭐 국민의힘 쪽으로 뭐 우호적인 메시지 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분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유일하게 맥힐 수 있는 지역이 저는 대구 경북이라고 봐요. 긍정적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곳. 근데 이게 대구도 이제 굉장히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깨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박정희 향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좀 짠한 애틋한 심정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 중에서도요, 국민의힘의 최근 행태를 보고 굉장히 화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좀 혼내켜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있던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모습을 보면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부겸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저게 대구니까 저게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나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여간 전직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은요, 어떤 특정 정파가 만들어낸 국가 원수지만 국민 통합의 의무가 있는 거고, 책무가 퇴임 후에도 좀 그런데 자꾸만 저런 식으로 정파적으로 퇴임 이후에 소비되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추경호 후보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진숙 대구 달성 보궐선거 후보 대한 뭐 지원 주세는 좀 없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도 좀 묘합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가 달성에 있거든요. 이진숙 후보가 지금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네. 바로 코앞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원은 없고, 지금 전국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순회하다시피 사실상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달성 선거 상황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직전에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달성은 대구에서도 보수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3분의 2가량을 얻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저는 뭐 그게 김부겸 그 후보의 효과일 수도 있고, 네. 이진숙 후보에 대한 어떤 뭐 반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원할 만도 하거든요. 근데 왜 지원을 안 했을까?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 해석을 낳는 것 같아요. 네. 이진숙 후보는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사실상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유영아 의원이 중간에서 그걸 다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영아 의원이 이진숙 후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뭐 이런 해석도 한편으로 나오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진숙 후보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대구 시민들이, 보수적인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후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민들의 정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성 선거 결과도 물론 지금도 이진숙 후보나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만, 이번만큼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서울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선이 되면 국무회의에 참석을 직접 해서 이 서울 시민의 권익을 지키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뭐 일단 정부 견제론에 좀 힘을 실어달라 네. 이런 의미일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오세훈 그 후보 측에서는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치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다 높고 서울서도 긍정평가가 높은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비판 여론이 상당하거든요. 특히나 무슨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대출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심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 표심을.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서서문 고가도로 그 붕괴 사고로 한 이틀 선거운동 중단되고 하면서 그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린 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국무회의 가면 서울 시민들의 그런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확실한 시장이지 않겠느냐. 그때 못한 걸 이렇게 또 어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원호 후보는 이제 오 후보가 국무회의 뭐 56회 중에 2번만 참석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사실 서울시장이 뭐 중앙정부와 싸우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좀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아무래도 야당 서울시장이면 여당 서울시장인 거에 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됐든 어떤 광역단체장이 됐든 중앙정부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중앙정부하고 갈등하면서 성과를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때문에 그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여당 후보의 공약은 계획이지만 야당 후보의 공약은 그냥 의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이제 시장이 5번째 도전입니다. 물론 매번 임기를 다 채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총 횟수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은 아니 서울시장을 4번씩이나 했는데 4년밖에 안 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 도대체 한 게 뭐냐. 너무 한 게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그거는 오세훈 시정의 비전의 한계, 또 오세훈 시장의 역량의 한계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 문제가 서울에서는 예민한 이슈였고 역대 선거에서 다 그랬습니다. 근데 역대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가졌던 폭발력에 비하면 이번에 별로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돼요. 그렇다고 부동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월세 난도 심각하고 뭐 공급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에 대해서 제시하는 대안이 과연 정원호 후보가 제시하는 대안을 압도할 정도로 서울 시민들의 지지와 선호를 받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앞서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추격의 기회랄까요? 아니면 추격의 그 타이밍이랄까? 이걸 좀 놓쳤어요. 이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면서 안전 문제로 이게 초점이 이동하고 그 삼성역 콘크리트 누락 문제에 대해서 오 시장이 너무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추격의 동력이 좀 꺼졌다고 할까?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잠시 여론조사 내용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대구 MBC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18일 대구 달성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19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박형용 후보가 41.7%, 이진숙 후보는 48.5%로 두 후보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6.8%포인트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신지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6호 태풍 장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들어서면서 태풍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태풍 장미는 북동진하면서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륙에서는 태풍의 영향을 느끼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남해와 동해 남부 먼바다, 제주 해안에서는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특히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만약 태풍특보가 내려진다면 올해 처음으로 영향을 주는 태풍이 되겠고요. 역대 3번째로 빠른 시기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또 남동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전북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남부지방도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동풍의 영향으로 중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